2008년 금융위기부터 이야기해보죠. 어떤 사람은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이 사태의 주범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바뀐 은행의 심사 기준이 문제라고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예 나가서 음모론을 제기하기도 하죠. 좀 더 자세히 그리고 좀 더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2008년 주식시장은 1987년의 검은 월요일, 2001년의 닷컴 버블 이후 최대의 하락에 직면했습니다. 주식은 끝간데 없이 내렸고 마침내는 모두가 비관하게 되었죠. 2008년에 그렇다면 이 회사 마이크로소프트는 어땠는지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2007년 11월 마이크로소프트는 주당 36.5달러로 연일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가 닥쳤죠. 헤드라인은 그야말로 암울 그 자체였습니다. 2008년 일자리가 없어지고 주가는 급락했고 시장은 모든 것이 불확실해 보였으며 글로벌 경제마저 붕괴하는 것처럼 보였죠. 커뮤니스트 2008년입니다. 1월 붕괴하는 주식시장, 3월 월스트리트의 위기, 4월 침체하는 미국 경기, 5월 돌아온 인플레이션, 7월 불행한 미국, 9월 알 수 없는 미래, 10월 벼랑 끝에 선 세계 경제. 그야말로 주식시장은 완전히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2007년 11월 36.5달러였던 마이크로소프트는 2008년을 거쳐 2009년 16불에 닿았습니다. 50%를 넘게 잃은 거죠. 2009년 2월 마이크로소프트의 비관은 정점에 달했습니다. 세계는 멸망하고 마이크로소프트는 경쟁력을 잃고 도태할 것처럼 보였죠. 모두가 기술 전문가가 된 것처럼 떠들어댔습니다. 바로 그때 2009년 3월 마이크로소프트의 퍼는 주가 대 수익비 8 초반이었습니다. 마소의 퍼가 8이었던 역사가 있다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바로 2009년 모두가 비관적이었던 그때가 마소 주가에서, 마소 역사에서 가장 싼 그런 순간이었던 거죠. 바로 이때가 사야 할 순간이었습니다. 퍼가 8이라는 건 아주 싸다는 걸 의미하죠. 특히나 마이크로소프트가 속한 테크 섹터에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펀더멘탈이 강했다는 거예요. 보면 쉬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은 이때 마이크로소프트를 사지 못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겁나서. 남들이 욕심을 부릴 때는 두려워하고 남들이 겁을 먹을 때는 욕심을 내야 한다. 바로 2007년 말 주가가 강력히 상승할 때는 두려워했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2009년 모두가 비관할 때는 욕심을 부리는 게 맞았겠죠. 버핏도 실제로 2008년에서 2009년에 걸쳐 많은 주식을 매수했죠. 미국 경제 전반이 금융위기로 고통받았습니다. 리먼 브라더스는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파산을 신청했죠. 주택시장은 붕괴했고 은행들은 부실대출과 자산가치 하락의 무게에 짓눌렸습니다. 투자자 신뢰는 그야말로 산산이 부서졌죠. 그렇지만 이런 비관론은 혼란의 시기에 가치를 알아본 가치 투자자들에게는 분명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마침내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 대규모 구제금융과 경기부양책을 실시했습니다. 이 당시 초당적인 월스트리트 구제금융은 속전속결로 진행되어 결국 미국 경제를 현재 부채에 허덕이게 하는 그 단초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 이야기는 다음에 기회가 있다면 따로 들어보도록 하죠. 이 구제금융으로 인해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분노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특히 신자유주의의 도덕적 해이가 주목을 끌었죠. 고객들과 직원들은 물론 전 세계가 금융위기로 고통받는 가운데 정작 그 주범이었던 사람들이 보너스 파티를 벌였다는 게 알려지면서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주요 교훈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과거의 성과는 미래의 성과를 담보하지 않는다. 마찬가지, 과거의 실패 또한 미래의 실패로 이어지지 않는다. 2008년 붕괴 이전까지 마이크로소프트는 닷컴 버블로 인해 잃은 가치를 회복하면서 급상승 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랐기 때문에 주식을 매수해왔던 사람들은 2009년에 이르기까지 크게 잃어야만 했죠. 과거의 성공은 미래의 성공을 담보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 과거의 실패 또한 미래의 실패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버핏은 과거의 나쁜 성과, 즉 금융위기 때문에 오히려 그때가 주식이 살 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싸게 많이 살 수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 레슨, 안전마진의 이야기입니다. 안전마진이란 틀리면 조금 잃는 것, 그렇지만 맞으면 크게 버는 것을 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결국 계속해서 올랐으니까
언제 샀어도 이득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2007년 고점에서 마이크로소프트를 샀다면 17년 지난 지금 대략 10배가 넘는 수익으로 돌아왔을 겁니다. 하지만 2009년 저점에서 마이크로소프트를 샀다면 동기간 30배가 넘는 수익으로 돌아왔죠. 10배여도 괜찮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건 우리가 모든 투자에서 성공할 수는 없다는 거겠죠. 어떤 기업들은 2008년의 위기 때 아예 도산해버리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평균 수익을 높인다는 관점에서 우리는 항상 최고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 최고의 선택이란 안전마진, 즉 싸다는 확신을 가지는 것, 집중 투자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안전마진의 요체이겠습니다. 투자에서 백미러는 항상 앞유리보다 더 명확해 보이죠. 중요한 것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가 아니라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것입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초점을 맞출 수 있는 투자들이 결국 성공하게 되는 거죠. 이번엔 시간을 조금만 더 뒤로 돌려보겠습니다. 2001년으로 돌아가 볼게요. 2001년부터 2008년까지 중국은 전례 없는 경제 성장을 경험했습니다. GDP 성장률은 연평균 10%에 달하고 중국은 급속히 도시화되는 동시에 인프라를 발전시켰죠. 어째서 2001년으로 돌아갔느냐 하면 중국이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한 것이 2001년이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시장이 개방되면서 대규모 외국인 투자를 유치했죠.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 된 계기가 바로 2001년에 세계무역기구 가입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2007년 중국의 GDP 성장률은 1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글로벌 무대에서 영향력을 키웠습니다. 2008년 중국은 그 규모 면에서도 일본 경제를 추월했죠. 이 시기 중국 경제정책은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정부는 도로, 철도, 공항 등 광범위한 인프라 개발에 돈을 들이부었습니다. 중공업부터 제조업까지 산업들이 급속도로 발전했죠. 동시에 이루어졌던 것은 급속한 도시화였습니다. 중산층의 성장은 경제를 더욱더 부추겼습니다.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면서 소비 주출이 늘었고 이는 국내 생산과 혁신을 자극했습니다. 소매 판매는 급증했으며 중산층은 전자제품에서 자동차까지 다양한 상품에 대한 수요를 견인했습니다. 2008년 활용점정은 베이징 올림픽이었습니다. 2001년 WTO 가입 이후 2008년 베이징 올림픽까지 중국은 그야말로 대격변의 시기를 겪었다고 말할 수 있겠죠. 중국 주식시장 역시도 이러한 경제 붐을 반영했습니다. 상하이 종합주가지수는 2001년부터 2008년까지 같은 기간 동안 S&P 500의 성과를 훨씬 능가했습니다. 여러분, 중국 주가지수가 미국 주가지수를 압도하던 시절이 있었다고 말하면 그게 믿겨지십니까? 바로 그 시간이 2001년부터 2008년 이때였습니다. FXI는 중국 대형 주식들 포트폴리오입니다. EWH는 홍콩 포트폴리오고요. 보시다시피 동기간 S&P 500보다 많이 올랐다는 것은 바로 이런 주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우리나라의 국가도 비슷하죠. 국제 무역과 인프라 투자, 중산층의 혁신, 중산층의 성장, 기술 혁신. 우리나라의 주가 또한 이 시기 미국 주식을 압도했었습니다. 네, 생각보다 장시간, 7년에 달하는 시간이라면 꽤 긴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딱히 중국이라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미국 주식만이 항상 우상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시기 또한 몇 년 동안이나 길게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려고 예를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하반기 우리는 어떤 자산에 집중을 해야 할까요? 최근 중국 주식 분위기 너무 안 좋습니다. 그런데 이건 어쩌면 미국이 겪었던 경제위기 2008년과도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세세한 내역은 분명 다를 겁니다. 하지만 큰 틀에서 중국이 지금 겪고 있는 경제 침체, 부동산 경제 위기, 그리고 기관론은 마치 2008년 미국이 겪었던 그 경제를 떠올리게 합니다. 이번에도 이코노미스트 표지를 한번 보고 가시겠습니다. 23년 8월 시진핑의 실패하는 모델, 24년 2월 누가 중국 주식을 말아먹는가, 24년 4월 위험한 리붓까지입니다. 미래를 내다볼 수 없는 자들이 과거를 읽고 있는 거고 이미 지나간 사건들은 미래를 보는 데에는 장애물로 작용한다고 봐도 좋을 겁니다. 1월 26일 붕괴하는 주식시장, 3월 22일 월스트리트의 위기, 4월 12일 침체하는 미국 경기,
5월 24일 돌아온 인플레이션, 7월 26일 불행한 미국, 9월 20일 알 수 없는 미래, 10월 4일 벼랑 끝에 선 세계. 바로 2008년 당시 미국 이코노미스트의 표지입니다. 중국 주식에 대한 비관론이 아주 팽배하죠. 중국 경제에 대한 의구심도 가득한 상황입니다. 모두가 전문가가 되어 중국은 망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모으고 있어요. 유튜브 채널에서 중국 경제를 검색하면 이런 내용들로 가득합니다. 금융 불안정, 시장 변동성, 정치에 대한 의구심, 규제 불확실성, 부동산 위기 같은 것들이죠. 이 유튜브 채널들만 보면 중국 경제는 금방이라도 망할 것처럼 보입니다. 언제를 떠올리게 하냐면 바로 2008년 미국의 경제 위기가 막바지로 달하던 때를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이코노미스트 표지조차도 비슷하죠. 중국 경제나 중국 주식을 비관하는 사람들은 중국의 성장 둔화와 부채 증가, 부동산 위기, 기술 기업에 대한 규제 같은 것들을 원인으로 삼습니다. 미국의 2008년 주식시장이 다 끝나버릴 거라고 말하던 사람들처럼 이들이 하고 있는 건 미래를 보는 게 아니라 과거를 해설하고 있는 겁니다. 2024년 현재를 살아가는 여러분은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2008년에 그 암울한 터널에서 미국 경제는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물론 과거의 성공이 미래의 성공을 담보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도 미국을 사라는 말은 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2009년 저점에서 마이크로소프트를 샀다면 아시다시피 그건 30배가 넘는 수익으로 돌아왔을 겁니다. 더 많이 오른 주식들도 심지어 많죠. 테슬라, 엔비디아, 당장 떠오르는 주식들도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중국은 지금 미국으로 치면 어디쯤일까요? 저는 중국이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의 한 가운데 있던 미국과 비슷한 정도의 비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반기 전망 그리고 주식 매수 매도에 있어서 저의 확신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망은 미국의 경기 침체와 이로 인한 주식시장 조정입니다. 몇 가지 그래프로 설명드려보도록 하죠. 실업률이나 고용률 같은 뻔한 이야기도 좋지만 일단은 다우존스 트랜스포테이션 섹터와 S&P 500의 다이버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S&P 500은 계속 오르고 있죠. 하지만 다우존스 운송 섹터와의 차이는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린데? 라고 하신다면 S&P 500은 기술주의 비중이 굉장히 큰 상태입니다. 반대로 운송 섹터는 실물 경제를 가장 반영하는 섹터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차를 타고 나가고 비행기를 타고 여행하고 우리가 주문하는 물건들은 트럭에 실려 배송되곤 합니다. 여기에 포함되는 주식들이 바로 운송 섹터이고요. 이 두 가지 지수의 차이가 점점 넓어진다는 말은 S&P 500의 조정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요. 2000년 3월 S&P 500은 지수가 무려 50% 조정당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전조가 없는 건 아니었어요. 이때에도 기술주 위주의 집중도가 높아져가면서 S&P 500은 다우존스 트랜스포테이션 섹터와 그 차이를 벌려갔습니다. 물론 1990년대에도 또 1970년대에도 발생되었던 신호라고 할 수 있겠죠. 간단히 말하자면 실물 경제는 식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조정의 형태에 대해 말씀드려보겠습니다. S&P 500에서 시총 상위 5개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의 변화 그래프입니다. 이 비율은 2024년 6월 기준 29%에 달하고 있습니다. 상위 5개 주식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 알파벳, 아마존이고요. 물론 이 주식들이 안 좋다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비율이 무려 60년 만에 가장 큰 비율로 치솟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60년 전에는 어떤 주식들이 상위 5개를 차지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60년 전에는 AT&T, GM, 텍사코, 엑손, IBM 등 아마도 3개에서 4개 정도는 들어보셨을 만한 기업, 그리고 이 5개가 S&P 500에서 27.6%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즉 현재의 S&P 500은 대형 기술주가 실물 경제의 둔화와는 반대로 멱살 잡고 그 지수를 올리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 그럴 수 있으면 물론 좋겠죠. 하지만 장기로 갈 때 돈을 벌지 못하거나 60년 전에도 이런 역사가 반복되었기 때문입니다. 엑손, IBM, GM 등
60년 전에도 이런 역사가 반복되었기 때문입니다. 10년 전 엑손, IBM, GM 등에 투자하면 절대 돈을 잃지 않고 영원히 돈을 벌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부지기수였을 겁니다. 그런데 물론 절대라는 건 없죠. 조정의 형태는 현재 많이 집중되어 있는 기술주, 대형주 위주로 크게 올 거라고 봅니다. 세 번째로는 그럼 어느 나라가, 어느 섹터가 오르냐는 점이겠습니다. 답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테크가 아닌 주식, 성장주보다는 가치주, 미국보다는 미국 밖에 기회가 있다고 보입니다. 중국 주식은 현재 크게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벤저민 그레이엄은 투자 관리의 본질은 수익 관리가 아니라 위험 관리라고 말했죠. 이 말은 안전마진을 확보하라는 뜻입니다. 내 투자 아이디어가 맞을 때 리턴이 큰 자산에 투자하라는 말이겠습니다. 지금의 중국은 단연간의 저점 구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물론 틀릴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자리가 많이 잃게 되는 자리는 아닐 겁니다. 중국의 포워드 퍼는 9.3입니다. 24년 6월 기준으로 할 때 말이죠. 대략 저점은 8 정도에서 형성되고 고점은 보시다시피 아주 높습니다. 이 말은 지금 중국 주식은 천장보다는 바닥이 가까운 자리란 뜻입니다. 세계는 지금 미국에 엄청난 프리미엄을 주고 있습니다. 미국을 제외한 나라들의 포워드 퍼가 13.7배 정도인데 미국은 21.8배 수준입니다. 물론 미국이라서 그럴 수도 있다고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차이는 언제나 벌어질 수 있을 만큼 벌어졌다가 또 다시 줄어들어 왔습니다. 과거 기간을 한번 보시면 이 넓이는 줄어들었다가 좁혀졌다가 하죠.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 차이가 줄어들 때 미국 시장이 아닌 선진국, 개발도상국들의 주식들이 강세를 보이고 이 차이가 넓어질 때는 미국 시장이 가장 좋을 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바로 요즘 미국 주식이 이렇게 좋은 거겠고요. 하지만 이런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질까요? 적어도 역사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중국 정부는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 여러 가지 구제책을 쓰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말해야 할 것은 이부환신이겠습니다. 신제품을 사면 보조금을 주는 방식으로 내수를 활성화시키고 있는데요. 또 부동산 부문에서도 여러 가지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곧 3중 전해가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중국의 양적 팽창이 줄어든 것은 정부의 규제 탓이 상당히 컸습니다. 3중 전해에서 예상을 뛰어넘는 수치의 부양책이 가져다줄 주식 가격의 상승폭은 꽤 클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어디에 확신을 갖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중국에만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인플레이션 해치를 위한 원자재 섹터나 남미 대륙 자산 등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까지 세부적으로 이야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만약 기회가 닿는다면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중국도 아무거나 사면 안 되겠죠. 우선은 시총이 큰 것부터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우선 바이두가 있겠습니다. 저는 바이두 같은 경우는 87불에 샀는데요. 어째서 87불에 샀냐 하면 이 87불 수준이 몇 년간에 걸친 저점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기업을 고른 이유는 다름 아닌 테슬라와 애플 때문이었습니다. 테슬라와 애플은 미국의 상징 그 자체겠죠. 그리고 테슬라는 특히 중국 의존도가 아주 높은 기업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FSD, 즉 자율주행, 그리고 아이폰의 경우, 즉 애플 인텔리전스일 겁니다. 이 두 가지 경우 소프트웨어는 중국과 협업을 하지 않으면 중국에 진입을 할 수가 없죠.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바이두가 등장합니다. 바이두는 자율주행에서 테슬라의 파트너가 되었고, 애플은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인공지능 기능을 넣기 위해서 바이두를 파트너로 고려하고 있죠. 바이두의 가치는 대략 어떠냐면 주가 대 수익 비율 기준으로 8 정도입니다. 뭐 두말할 것 없이 싼 구간이죠. 다음은 텐센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텐센트 아시겠지만 리그 오브 레전드의 주인이죠. 그리고 텐센트는 글로벌 게임 산업의 주요 플레이어이기도 합니다. 중국 내수 시장에서 길게 의존해왔지만 그런 역사를 벗어나서 이제는 글로벌 게임 섹터 전반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네, 바로 오늘 상장한 니케이 개발사 쉬프트업에도 텐센트가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될 것 같은 게임 회사다 하면 지분을 공격적으로 매수하는 전략을 통해서 커왔는데요. 그리고 텐센트는 수년간 눌려왔던 홍콩 주식시장에서 시총 1위 기업이기도 합니다. 네, 텐센트에 베팅을 한다는 건 홍콩 주식시장의 반등에 베팅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큰 주식으로는 2개 정도를 꼽아봤습니다. 저는 텐센트는 보유하고 있지 않고 바이두만
지금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7월 12일 기준으로 바이두만 보유 중입니다. 또 중국 주식으로는 작은 것들도 한두 개 더 들고 있고요. 마이클 벌이나 하워드 막스는 2023년 말부터 중국 주식에 대한 노출을 늘려가고 있는 투자자들입니다. 이들이 산 건 알리바바, 징동, 바이두 같은 주식들이었어요. 이 주식들의 공통점은 중국 내수 경기에 반등을 보고 있다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모르죠. 틀릴 수도 있어요. 예언을 하는 게 아니라 전망을 하는 거니까요. 즐겁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 또 곧 열리는 3중전에 또한 혁신성에서도 미국 빅테크들에게 밀리지 않는 기업들인데도 지금 굉장히 싼 구간에 머물고 있다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물론 일각이 걱정하고 있는 것처럼 지정학적 리스크가 크게 터질 위험성 또한 배제할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뭐든지 가격이 내려가고 있을 때는 사람들은 그걸 해설하려고 하고 흠을 갖다 붙이려고 안달이 나니까요.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중국 분명히 지금 경제적으로 핀치에 몰려있죠. 하지만 기회의 다른 이름은 위기이기도 합니다. 저평가된 주식, 정부가 지원하는 부문, 혁신적인 기업에 초점을 맞춘다면 이 가격은 천장보다 바닥이 훨씬 가까운 수준이라고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멋진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구독자가 이제 1000명이 넘었는데 많이 구독해주시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